저는 서울 마장동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박선영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호랑이 누님이라고 불렀죠. 시장통에서 25년을 굴렀으니까요. 손님들 앞에선 웃지만 뒤에선 누구보다 독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2006년 6월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뉴스에선 폭염 얘기뿐이었어요. 100년 만에 가뭄이라고 난리더군요. 저수지마다 바닥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죠. 박선영 씨죠? 여주경찰서 형사과 최인섭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여전히 가슴부터 뛰었어요. 최 형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여주 저수지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트렁크에 시신이 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제 동생 동민이 아니죠? 제발요. 동생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선영 씨가 직접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치마도 벗지 않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여주까지 가는 내내 손이 떨렸죠. 5년 전 그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리산에서 실종된 올케 이수진. 그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완전히 망가진 제 동생. 저는 5년 내내 외쳤습니다. 우리 동민이는 안 그랬다고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최 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감식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죠. 크레인으로 건져 올린 검은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온통 진흙투성이었어요. 녹이 슬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을 때 청테이프로 결박된 시신이 있었습니다. 백골 상태였고요. 저는 그 차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뭔가 낯익었어요. 번호판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차의 모양새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았죠. 최 형사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시신이 제 올케 이수진일 가능성은 없나요? 최 형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박선영 씨를 부른 겁니다. 5년 전 당신이 제기했던 의혹들 기억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진정서를 냈는지 아십니까? 경찰서 민원실 직원이 제 얼굴만 봐도 피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 동생은 안 그랬어요. 시체가 지리산에 있어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신이 여주 저수지에서 나왔습니다. 지리산에서 무려 200km나 떨어진 곳이죠. 저는 최 형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꺼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동생이 죽인 거 아니라니까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경찰관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5년을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형사들 앞에서 울부짖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제발 한 번만 더 조사해달라고 뭔가 잘못됐다고 외치던 그 시간들이요. 최 형사가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확인해 봅시다. 일단 신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동민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5년 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영수증들, 메모지들, 목격자 연락처들. 제 방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이 자료들이 이제야 쓸모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최 형사였죠. 박선영 씨, 당장 오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직접 와서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최 형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는 저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지문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신의 지문이 이수진 씨의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누구인데요? 최 형사가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전과 이범 김미영. 사기와 절도 전과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여자가 죽은 이수진의 신분을 훔쳐 살았던 겁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제가 알던 올케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본명은 이수진이 아니라 김미영이었던 겁니다. 그럼 진짜 이수진은 어디 있는 겁니까? 2000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로요. 김미영이 그 신분을 도용한 겁니다.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올케가 가짜였다니. 아니, 처음부터 올케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5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동생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수사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저 혼자 외쳤던 진실이 지금 제 앞에 있었죠. 우리 동민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와 곧장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동민이는 그때 작은 고시원에 살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살인 용의자로 낙인 찍혀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했죠. 문을 두드리자 초췌한 얼굴의 동생이 나왔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저는 동생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동민아, 시신이 나왔다. 여주 저수지에서. 동생의 몸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후들후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아니야. 그 여자 진짜 이수진이 아니었어. 김미영이라는 전과자였다고. 동생이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동생을 방 안으로 밀어넣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문 감식 결과며 신분 도용 사실이며 모든 걸 다요. 동생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였어? 가짜한테 속은 거야? 저는 동생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죠. 이제 제 머릿속은 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2001년 가을 동생이 처음 그 여자를 데려왔을 때부터요. 저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누나, 소개할 사람 있어. 동생 옆에 서 있던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조신한 말투였어요. 얼굴도 하얗게 분칠을 해서 얌전해 보였죠. 동생은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명문대 나왔대. 집안도 좋고. 하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뭔가 찜찜했습니다. 국밥집을 25년이나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그 여자 뭔가 어색했어요. 아, 그래요? 반갑네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손이 이상했어요. 얼굴은 분을 하얗게 바르고 고운 척했는데 손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마치 제 손처럼요. 설거지하고 장사하느라 굳은 살 박인 손말입니다. 명문대 나온 교수의 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동생을 따로 불렀습니다. 동민아, 그 여자 뭔가 이상해. 누나, 또 시작이야? 내가 결혼한다니까 왜 이래? 아니, 진짜로. 손 봤어? 그 여자 손이 장사꾼 손이야. 고생 안 해본 사람 손이 아니라고. 동생은 화를 냈습니다. 누나는 왜 맨날 사람을 의심부터 해?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데. 저는 더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동생이 30이 넘도록 혼자 있다가 처음 데려온 여자였거든요. 제가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건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의심은 계속됐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는 돌아가셨다며 결혼식에 친척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없었죠. 수진아, 친구들은 왜 안 와? 저. 워낙 조용히 지내서요.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30살 먹은 사람이 친구 한 명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2001년 10월 13일이었죠.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동생 신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화장을 고치고 드레스를 정리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어디 아파? 그 여자는 대답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어요. 저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대기실 밖 복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죠. 중년 남자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었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하객치곤 너무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는 축의금 봉투도 없이 멀리서 신부만 뚫어지게 쳐다봤죠. 저 사람 누구야? 제가 물었지만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떨기만 했어요. 저는 복도로 나가려 했지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누구였어, 방금 그 사람? 아무도 아니에요. 잘못 본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거든요. 분명 아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날 복도 바닥에서 이상한 걸 주웠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뭔지 몰라서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뒀죠. 나중에 보니 넥타이 핀 장식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금속에 이니셜 같은 게 새겨져 있었어요.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찝찝했어요. 그날 본 그 남자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뒤였습니다. 동생 부부가 지리산으로 등산을 갔죠. 신혼여행 대신 간단하게 국내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수진이가 없어졌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안개가 갑자기 껴서. 잠깐 헤어졌는데 찾을 수가 없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경찰에 신고했고 수색 작업이 시작됐죠. 하지만 이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동민 씨 명의로 가입된 3억 원짜리 보험이 있습니다. 수익자가 박동민 씨로 되어 있고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실종됐는데 3억 원짜리 보험이라니요. 경찰은 곧바로 동생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동생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저는 경찰서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동생에게 불리했어요. 시신도 안 나왔고 보험금은 거액이었죠. 게다가 동생은 당시 은행에서 잘린 직후였습니다.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동생은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으며 폐인처럼 살았죠. 저는 그 5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자료를 모았어요. 그날의 날씨, 교통 상황, 목격자 진술들을 다 찾아다녔죠. 경찰서에 진정서를 수십 통 냈습니다. 시체가 없잖아요. 지리산에서 실종됐는데 왜 시체가 안 나와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미친 여자 취급만 받았죠. 그런데 지금 5년 만에 시신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여주 저수지에서요. 그리고 그 여자는 처음부터 가짜였던 겁니다. 저는 최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결혼식 날 수상한 남자를 봤어요. 그 남자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습니까? 50대쯤 됐고 양복 잘 차려입고 눈빛이 뭐랄까 사람을 깔보는 눈빛이었어요.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영의 주변 인물들을 전부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제가 기억하는 모든 걸 적어 내려갔습니다. 5년 전 그날 분명 뭔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열쇠였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김미영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났죠. 저는 매일같이 경찰서로 찾아갔어요. 최 형사는 처음엔 귀찮아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박선영 씨, 이거 전부 혼자 모은 겁니까? 5년 동안 모았어요. 우리 동생 억울함 풀어줄 생각뿐이었습니다. 최 형사가 파일을 넘기며 혀를 찼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웬만한 형사보다 꼼꼼하네요. 그날 최 형사는 김미영의 전과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사기, 절도, 도박. 그 여자는 빚에 쪼들리며 살았더군요. 특히 도박 빚이 심각했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데요? 강성호. 이 지역 유지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론 건실한 사업가지만 뒤로는 사채업을 했죠. 강성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형사님, 그 사람이에요. 네. 결혼식 날 봤던 그 남자. 강성호라는 이름 어디서 들었어요? 저는 급하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분명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였을까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죠. 동민이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저는 곧장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동민아, 너 강성호라는 사람 알아? 동생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지. 강 사장님. 내가 은행 잘렸을 때 도와주신 분이야.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도와줬는데? 일자리 소개해 주시고 돈도 좀 빌려주셨어.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이 멍청한 놈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놈이 다 계획한 거였다고. 동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최 형사에게 말했죠. 형사님, 강성호 그놈이 우리 동생한테 접근한 거예요. 처음부터 다 짜고 친 거라고요.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미영에게 빚이 있었고 당신 동생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둘을 엮어서 보험 사기를 꾸민 겁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더러운 놈이 우리 가족을 이용했다는 게 분했어요. 근데 형사님, 그럼 왜 김미영이 죽은 거예요? 계획대로면 우리 동생이 죽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뭔가 틀어진 거죠. 최 형사는 강성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지역 유지라는 타이틀로 경찰서장하고도 친했죠. 조사를 하려고 하면 변호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그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야 했어요. 최 형사가 강성호 사진을 보여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분명해요. 확실합니까? 제가 장사꾼이라고요. 손님 얼굴 한번 보면 안 잊어버립니다. 이놈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5년 전 결혼식에 그가 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CCTV도 없었고 하객 명단에도 없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결혼식 날 분명 뭔가 있었는데 저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날 입었던 옷, 가방, 그리고 주머니에서 나온 휴지에 싼 금속 조각. 이거. 저는 그걸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죠. 반짝이는 재질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K, S, H, 강성호.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님, 이거 보세요. 최 형사가 금속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혼식 날 복도에서 주운 거예요. 그 남자가 나간 직후였죠. 혹시나 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넥타이 핀 장식 부분 같은데요? 맞아요. 이니셜도 봐요. K, S, H잖아요. 최 형사는 곧바로 감식팀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저수지에서 건진 차 안에서도 넥타이 핀 몸통 부분이 발견됐던 겁니다. 감식관이 두 조각을 맞춰봤습니다. 딱 들어맞았어요. 마치 퍼즐처럼요. 일치합니다. 같은 물건이 맞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5년 동안 주머니 한 구석에 처박아뒀던 금속 조각이 결정적 증거가 된 겁니다. 최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맞춤 제작품입니다. 세상에 몇 개 없는 물건이에요. 주문 기록을 추적하면 강성호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넥타이 핀 제작업체를 찾아냈고 주문 기록을 확보했죠. 2001년 9월 강성호가 자신의 이니셜을 새긴 맞춤 넥타이 핀을 주문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저는 동생을 불렀습니다. 동민아, 너 강성호 만났을 때 그 사람 넥타이 핀 기억나? 동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봐. 뭔가 특이한 거 없었어?
동생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맞다. 한 번은 넥타이 핀이 부서져 있었어. 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얼버무리더라고. 언제? 결혼식 직후쯤? 정확히는 모르겠어. 저는 최 형사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형사님, 결혼식 직후에 이미 넥타이 핀이 부서져 있었대요. 그럼 결혼식 날 부서진 게 확실하군요. 하지만 강성호는 발뺌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서는 시치미를 뗐죠. 넥타이 핀을 잃어버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결혼식에 간 적도 없고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요. 증거가 있습니까? 하객 명단에도 없고 CCTV도 없잖습니까? 그 순간 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요. 강 사장님 당신 왔었잖아요. 내가 봤어요. 강성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동민 씨 기억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아니에요. 식이 끝나고 밖에서 당신 봤어요. 수진이가. 아니 김미영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죠? 제가 멀리서 봤습니다. 저는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동생이 그걸 봤다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요? 동민아, 넌 왜 그 얘기를 안 했어? 그냥 별일 아닌 줄 알았어. 강 사장님이 축하해주러 온 줄 알았지. 최 형사가 강성호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강성호 씨 거짓말하시면 불리합니다. 결혼식장에 왜 갔습니까? 안 갔다니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놈이 범인이라는 걸요. 경찰은 강성호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교활했어요. 변호사 3명을 대동하고 나타나서는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경찰서 복도를 서성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형사님 어떻게 됐어요? 쉽지 않습니다. 알리바이가 있다고 우기고 있어요. 무슨 알리바이요? 최 형사가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2001년 11월 13일, 그러니까 김미영이 실종된 날 말입니다. 강성호는 여주에서 골프를 쳤다고 주장합니다. 증인도 있고요. 저는 파일을 낚아챘습니다. 골프장 기록이 있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라운딩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동생이 산에서 내려와서 신고한 게 오후 3시 47분이에요. 그 사이에 강성호가 김미영을 죽이고 여주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수상한 겁니다. 지리산에서 여주까지는 최소 3시간 반은 걸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동민이가 아내를 찾으러 뛰어다니던 그 시간 강성호는 대체 어디 있었던 걸까요? 형사님 CCTV 없어요? 고속도로 CCTV 같은 거요. 찾아보고 있습니다. 5년 전 자료라 쉽지 않지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제가 모아둔 자료를 다시 뒤졌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록들이 빼곡했죠. 날씨, 교통 상황, 목격자 진술. 저는 하나하나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당시 여주 방향 국도변 주유소 직원과 통화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뭐라고 했더라. 11월 13일 오후, 그날 검은 차 한 대가 급하게 지나갔어요. 속도 위반 딱지 떼었다는 소문 들었는데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검은 차. 저수지에서 나온 차도 검은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최 형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형사님, 11월 13일 오후에 여주 방향 국도에서 속도 위반 단속 기록 찾아보세요.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제가 당시에 목격자 찾느라 주유소 직원한테 물어봤었어요. 그 사람이 검은 차가 과속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최 형사는 즉시 교통 단속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나왔죠. 2001년 11월 13일 오후 4시 12분 여주 방향 국도에서 검은색 세단이 시속 130km로 달리다 단속에 걸린 기록이요. 차주가 누구죠? 최 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기철. 강성호의 운전기사입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거 봐요.
강성호 그놈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강성호는 또 발뺌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심부름을 간 거겠죠. 나는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분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골프장 기록이 발목을 잡았죠. 분명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골프를 쳤다는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형사님, 골프장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뭔가 있을 거예요. 최 형사는 골프장으로 직접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골프장 지배인이 나와 기록을 보여줬어요. 네, 강성호 씨 맞습니다. 당일 라운딩 하셨고요. 함께 친 사람은 누굽니까? 3분이셨는데. 다 지역 유지분들이시죠? 저는 그들의 이름을 봤습니다. 전부 강성호와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봐주기식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혹시 중간에 자리를 비운 적은 없습니까?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골프장 캐디들을 찾아다녔습니다. 5년 전 일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한 캐디가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그날, 맞아요. 강 사장님이 중간에 급한 전화를 받고 나가셨어요. 1시간쯤 비우셨던 것 같은데. 확실해요? 네. 9월 끝나고 나가셨다가 점심 먹을 때쯤 돌아오셨어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최 형사를 쳐다봤습니다. 들으셨죠? 중간에 1시간 비웠대요. 최 형사가 캐디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1시쯤 나가서 12시쯤 돌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11시에 골프장을 나갔다면 차로 1시간이면 지리산 근처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김미영을 만나 죽이고 운전기사에게 시신을 맡긴 뒤 다시 골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형사님, 시간이 맞아떨어져요. 하지만 캐디의 증언만으론 부족했습니다. 5년이나 지난 일이라 확실하지 않다는 게 문제였죠. 저는 동생을 다시 불렀습니다. 동민아, 그날 정확히 언제 수진이를 마지막으로 봤어? 동생이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 안개가 갑자기 껴서. 잠깐 헤어졌는데. 그 뒤로는 찾으러 다녔지. 산 전체를 뒤졌어. 그러다 오후 3시 넘어서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11시 김미영이 동민이와 헤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강성호가 골프장을 나갔죠. 그리고 오후 4시 12분 강성호의 운전기사가 여주 방향으로 과속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형사님, 빈 시간이 딱 4시간이에요. 이 4시간 동안 모든 게 벌어진 거예요. 최 형사가 상황판에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오전 11시 김미영과 박동민 헤어짐, 강성호 골프장 이탈. 오전 11시 30분 추정 강성호 김미영과 접촉. 정오 오후 1시 추정 김미영 살해. 오후 2시 3시 추정 시신을 차에 싣고 이동. 오후 4시 12분 운전기사 장기철, 여주 방향 과속 단속. 딱 들어맞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증거만 더 찾으면 됐어요. 최 형사가 말했습니다. 운전기사 장기철을 압박해야겠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끝납니다. 걔가 말할까요? 강성호한테 충성스러운 놈이라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은 장기철을 소환했습니다. 저는 매직미러 너머에서 지켜봤죠. 장기철은 떨고 있었어요. 11월 13일 오후 4시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과속 단속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 차가 여주로 가고 있었어요. 아, 사장님 심부름 갔었나 봅니다. 무슨 심부름이었죠? 기억 안 납니다. 최 형사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수지에서 건진 차 사진이었죠. 이 차 당신이 몰고 간 거 맞죠? 장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모릅니다. 차 안에서 당신 지문이 나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장기철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죠. 최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기철 씨, 지금 자백하면 형량이 줄어듭니다. 강성호는 당신을 버릴 겁니다. 아닙니다. 사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놈은 끝까지 강성호를 감쌀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수지에서 발견된 또 다른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장기철이 입을 다물자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강성호는 여전히 변호사들 뒤에 숨어 빠져나갈 궁리만 했죠. 저는 경찰서 복도를 서성이며 답답함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 감식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형사님, 차량에서 발견된 물건 중에 복구 가능한 게 있습니다. 저는 최 형사를 따라 감식실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위에 녹슬고 찌그러진 작은 기계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녹음기 칩입니다. 조수석 시트 밑에서 발견됐죠. 5년 동안 물속에 있었지만 다행히 방수 케이스에 들어 있었습니다. 감식관이 칩을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복구해보니 음성 파일이 남아있더군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식관이 재생 버튼을 눌렀죠.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하지만 곧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저 못하겠어요.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동민 씨는 진심이에요. 나한테 너무 잘해준단 말이에요. 김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처절했죠.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못해요. 정말 못한다고요. 그때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였어요. 이게 돌았나?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야? 강성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빚 갚기 싫어? 내 가족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사장님, 제발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닥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 동생부터 끝장날 줄 알아. 김미영이 흐느꼈습니다. 이미 보험은 들었어. 너는 지리산에서 그 남자 밀어버리기만 하면 돼. 사고로 위장하는 거야.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3억이야 3억. 내 빚 다 갚고도 남는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감식실 안이 조용해졌죠. 저는 의자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이걸로 강성호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적 증거입니다. 살인 교사가 명확하게 담겨 있어요.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동생에게도 들려줬습니다. 동민이는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이가, 아니 김미영이, 날 진심으로 생각했던 거구나. 그래, 동민아. 그 여자도 피해자였어. 동생이 오열했습니다. 가짜 아내였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진짜였던 거죠. 저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경찰은 즉시 강성호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조작된 녹음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거죠? 조작이요? 감정 결과 원본이 맞습니다. 그럼 김미영이 혼자 녹음한 거겠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음성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부족합니다. 녹음 당시 상황도 불분명하고요. 최 형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하나? 하지만 강성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역 유지라는 권력을 믿고 있었던 거죠. 호화 변호인단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어요.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으면 가겠습니다. 강성호가 일어서려는 순간 제가 소리쳤습니다. 앉아. 아직 안 끝났어. 최 형사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김미영의 일기장 찾았습니다. 최 형사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죠. 이게 뭡니까? 김미영의 일기장이에요. 제가 그 여자 짐을 정리하다 찾았습니다. 사실 일기장은 5년 전에 이미 찾았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까봐 제가 보관하고 있었죠. 이제야 꺼낼 때가 된 겁니다. 최 형사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김미영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했어요. 2001년 9월 5일. 강 사장이 빚을 탕감해준다고 했다.
대신 한 남자와 결혼해서 보험금을 타내야 한다고. 무서웠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동생이 위험하니까. 2001년 10월 10일. 박동민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착한 사람 같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001년 10월 13일. 오늘 결혼식이었다. 강 사장이 왔다. 협박했다.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넥타이핀이 부러졌다. 내 옷에 묻었는지 복도에 떨어져 있었다. 2001년 11월 10일. 동민 씨가 너무 잘해준다. 나 같은 인간한테 이렇게 잘해주다니. 차마 죽일 수가 없다. 강 사장한테 말해야겠다. 못하겠다고. 2001년 11월 12일. 강 사장이 화를 냈다. 내일 지리산에 간다. 무섭다. 너무 무섭다. 이 녹음기를 숨겨둔다. 혹시 모르니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최 형사가 강성호를 쳐다봤죠. 이래도 발 뺄 겁니까? 강성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일기장은 증거 능력이 충분합니다. 최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녹음 파일, 일기장, 넥타이핀, 그리고 운전기사의 과속 단속 기록. 전부 연결됩니다. 저는 강성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김미영을 죽였어요. 계획이 틀어지니까 입을 막으려고 죽인 거죠. 강성호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소? 내가 직접 죽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최 형사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차량 안에서 발견된 와이어입니다. 김미영의 목을 졸랐던 흉기죠. 여기서 당신 DNA가 나왔습니다. 강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당신이 김미영을 죽였다는 걸? 강성호가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우왕좌왕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꼈어요. 이 더러운 놈. 이제 끝났어. 하지만 강성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내가 아니야. 장기철이 한 거야.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순간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기철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기철아, 너 뭐 하는 거야? 전부 제가 말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장기철이 입을 연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장기철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강성호가 소리쳤죠. 기철아, 정신 차려. 내가 뭘 하는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장기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15년 동안 사장님 밑에서 일했습니다. 충성했죠.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최 형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장기철 씨, 2001년 11월 13일 당일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기철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리산 근처로 가자고 하셨죠. 골프 치는 척하다가 중간에 빠져나왔어요. 몇 시였습니까? 11시쯤이었습니다. 차로 1시간쯤 달렸어요. 지리산 입구 주차장에 도착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김미영을 만났습니다. 사장님이 차에 태웠어요. 김미영은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못하겠다고 박동민 씨를 죽일 수 없다고요. 그래서요? 사장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장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와이어를 꺼냈어요. 그리고 김미영의 목에 감았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는 말렸습니다. 사장님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김미영이 발버둥 쳤어요. 넥타이핀이 그때 부러졌습니다.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강성호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이놈이 지어낸 거라고. 사장님. 장기철이 강성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딸 대학 등록금 대주신 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살인입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요.
최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미영이 죽었습니다. 사장님이 제게 시신을 처리하라고 했어요. 트렁크에 싣고 여주 저수지로 가라고요. 왜 여주였습니까? 사장님 소유 땅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셨죠. 장기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를 몰고 여주로 갔습니다. 과속을 했어요.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단속에 걸렸죠. 저수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차를 물속으로 밀었습니다. 김미영과 함께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돌아갔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가엾은 김미영. 사랑 때문에 배신하지 못했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여자였죠. 최 형사가 강성호를 봤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들도 입을 다물었죠. 저는 그때 생각났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마지막 증거를요. 형사님 잠깐만요. 저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5년 전 주웠던 넥타이 핀 조각이 들어있었어요. 이거 다시 봐주세요. 감식관이 확대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묻어있네요. 뭡니까? 혈흔 같은데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감정 가능합니까? 해보겠습니다. 다음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넥타이 핀 조각에서 검출된 혈액은 김미영의 것이었어요. 그녀가 목 졸려 죽을 때 흘린 피였죠. 이제 완벽합니다. 최 형사가 말했습니다. 넥타이 핀에 피가 묻었다는 건 강성호가 현장에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저는 강성호를 쳐다봤습니다. 이 더러운 놈. 이제 어쩔 거야? 강성호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죠. 나는, 사장님. 장기철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습니다. 강성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죠. 내가 죽였다. 조사실 안이 숨죽였습니다. 빚을 못 갚는다고 하더군. 그래서 계획을 짰어. 박동민이라는 멍청한 놈을 이용하기로 했지.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까? 그래. 은행에서 잘린 놈이 딱 좋았어. 돈도 필요하고 외롭고. 김미영을 시켜 접근하게 했지. 결혼시키고 보험 들게 하고 지리산에서 사고로 위장해 죽이는 거였어.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김미영이 배신했어. 그 멍청한 년이 진짜 사랑에 빠진 거야. 못하겠다고 떼를 쓰더군. 그래서 죽인 겁니까? 당연하지. 입을 막아야 했어. 내 계획을 망칠 순 없었다고. 강성호가 소리쳤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최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성호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동생이 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끝났어, 동민아. 다 끝났어. 하지만 아직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성호는 법정에서도 발악했죠. 변호사들을 총동원해 형량을 줄이려 했어요. 저는 매일 법정에 갔습니다.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강성호를 노려봤죠. 그놈이 제 눈을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감형을 호소했죠. 피고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순간적인 충동이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5개월 동안 계획한 게 순간적인 충동입니까? 무고한 사람 죽인 게 충동이에요? 재판장이 저를 제지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미영도 피해자입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여자예요. 그 여자는 마지막 순간 양심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다 죽었다고요.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최종 변론이 끝났습니다. 재판부가 평의에 들어갔죠. 1시간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강성호에게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강성호가 주저앉았어요.
저는 동생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누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거 했어. 우린 가족이잖아. 법정을 나오는데 장기철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선영 씨. 왜요? 미안합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이제 새 출발하세요. 장기철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양심 선언을 한 점이 참작됐죠.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강성호가 항소를 했거든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이었죠. 형사님, 또 싸워야 하나요? 견뎌야 합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려면 2심까지 이겨야 해요. 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싸웠고 재판까지 1년이 걸렸죠. 국밥집 장사는 엉망이 됐어요. 제대로 신경을 못 썼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니까요.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강성호 측 변호인단이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어요. 1심 판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골프장 라운딩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캐디의 증언은 5년이 지난 기억이라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중간에 자리를 비웠다는 건 추측일 뿐입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거예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측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변호인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골프장 함께 라운딩했던 세 분의 진술서입니다. 모두 피고인이 중간에 자리를 비운 적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서로 봐주기식 증언이라고요. 재판장이 저를 제지했습니다. 방청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가 반론했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증언입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캐디의 증언이 더 의심스럽습니다. 5년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정확히 기억합니까? 재판부가 난처해했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확실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초조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무죄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때 검사가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골프장 지배인과 식당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일주일 후 증인 신문이 열렸습니다. 골프장 지배인이 증인석에 섰어요. 그날 점심 식사 시간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라운딩 팀은 보통 12시 30분에 식사합니다. 강성호 씨 일행도 그 시간에 식사했습니까? 네,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변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식사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검사가 식당 직원을 불렀습니다. 50대 아주머니였어요. 당신은 당시 골프장 식당에서 일했죠? 네, 맞습니다. 2001년 11월 13일 강성호 일행이 점심을 먹었습니까?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11월 중순쯤입니다. 4명이 왔는데 1명이 늦게 왔다는 기억 없습니까?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맞아요. 기억나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3분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 분이 30분쯤 늦게 오셨죠. 다른 분들이 강 사장 왜 이렇게 늦냐고 투덜거렸거든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그 늦게 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주머니가 강성호를 가리켰습니다. 저 양반이었어요. 분명해요. 얼굴도 붉어져 있고 땀도 흘리고 계셨어요.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기억에 남았어요. 골프장에서 땀 흘릴 일이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강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인이 황급히 반론했습니다. 화장실이라도 갔을 수 있지 않습니까? 30분씩이나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30분이면 지리산까지 갔다 올 시간입니다. 골프장에서 지리산 입구까지 차로 40분 거리입니다.
왕복 1시간 20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딱 맞았어요. 검사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운전기사 장기철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11시에 골프장을 나와 지리산으로 갔고 김미영을 살해한 뒤 12시 30분쯤 돌아왔습니다. 억측입니다. 변호인이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추정에 불과합니다. 추정이 아닙니다. 검사가 새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입니다. 뭐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이 남아있었다니요. 5년 전 기록이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차량 정비 기록에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정비소에서 백업해뒀더군요. 검사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흐릿했지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11시 10분 골프장을 나가는 차량. 그리고 12시 20분 골프장으로 돌아오는 차량이요. 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입니다. 번호판이 일치합니다. 강성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가져간 겁니다. 그럼 피고인은 어떻게 식당에 왔습니까? 걸어서요? 강성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해명하시겠습니까? 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들이 웅성거렸죠. 검사가 마무리했습니다. 장기철의 증언, 식당 직원의 증언, 블랙박스 기록 모두 일치합니다. 피고인은 11시에 골프장을 나가 김미영을 살해하고 12시 30분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알리바이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때 장기철이 다시 증인석에 섰습니다. 더 할 말씀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장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장님이 김미영의 목에 와이어를 감을 때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넥타이핀이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은요? 김미영이 발버둥 쳤습니다. 사장님 얼굴을 핥히고, 그래서 사장님 목에 상처가 났었어요. 검사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01년 11월 중순 강성호 씨가 피부과를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목 부위 열상 치료를 받았다고요. 강성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강성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합니까? 제가 죽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미영을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계획이 틀어졌고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정말로 끝난 겁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성호 1심 판결을 유지한다. 무기징역.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울면서 박수를 쳤어요. 동생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누나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그래, 동민아. 이제 진짜 끝났어. 법정을 나오는데 최 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선영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사님도요. 끝까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 없었다면 이길 수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동생 억울함 풀어줘야죠. 전 그것만 생각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죠. 2007년 봄이었습니다. 강성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죠. 저는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년 만에 제대로 장사에 매달렸어요.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단골 손님들이 반겨줬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자주 자리를 비웠거든요. 장사는 엉망이 됐지만 손님들은 여전히 와줬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신경을 못 썼네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동생분 일 해결됐다며요? 축하합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오후 동생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얼굴이었어요. 누나, 나 취직했어. 정말?
응. 작은 회사지만 정식 직원으로 뽑혔어. 저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6년 동안 살인 용의자로 낙인 찍혀 아무도 써주지 않았는데 드디어 일자리를 구한 거예요. 잘했다, 동민아. 이제 새 출발이야.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포기 안 했으면.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동생의 등을 두드렸어요. 우린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 한 거야.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끓였습니다. 뽀얀 사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죠. 파를 썰고 고기를 올렸습니다. 자, 먹어. 뚝배기를 동생 앞에 내려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동생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왜 울어? 뜨거워서? 아니, 그냥 누나 국밥이 먹고 싶었어. 저는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6년입니다. 6년 동안 동생은 제대로 밥 한 끼 먹지 못했던 거예요. 울지 말고 얼른 먹어. 식기 전에. 동생이 국물을 한술 떴습니다. 그러더니 굵은 눈물을 흘렸죠. 맛있어, 누나. 정말 맛있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저녁 장사 시간이었죠. 저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국밥을 끓이고 김치를 담고 설거지를 했어요.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6년 동안 그리웠던 평범한 하루였죠.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동생이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누나, 나 이제 여기서 안 일해도 돼. 취직했잖아. 알아. 그래도 오늘만 도와줘. 왜?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동생이 웃었습니다. 6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둘이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하지만 그날은 마시고 싶었어요. 동민아, 수진이. 아니, 김미영 생각나? 동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끔. 그 여자도 피해자였잖아. 그래.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이용한 거지, 강성호 그 나쁜 놈이. 근데 누나. 왜? 김미영이. 마지막엔 날 지켰잖아. 죽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여자 마음만은 진짜였어. 가짜 신분이었지만 말이야. 동생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김미영 씨한테 한잔 하자. 고마웠다고.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둘이 마주 부딪혔죠. 며칠 후 저는 여주 저수지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서요. 꽃다발을 들고 갔어요. 저수지는 다시 물이 차 있었습니다. 6년 전 그 가뭄은 끝났죠. 물은 잔잔했어요. 그 밑에 김미영이 5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꽃을 물가에 놓았습니다. 김미영 씨, 편히 쉬세요. 당신 덕분에 우리 동생이 살았어요. 고마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일렁였죠.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6년간의 싸움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경찰서를 들락거리던 날들, 진정서를 쓰던 밤들, 혼자 울던 시간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누나는 왜 그렇게 끝까지 버텼어? 동생이 물었었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내 동생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6년을 버텼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억울하면 싸워야죠. 포기하면 끝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최 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영 씨, 장기철이 출소 준비 중입니다. 형량이 줄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당신 탄원서 덕분입니다. 고맙다고 전해달라더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장기철도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형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별 말씀을요. 농담 아닙니다. 형사 생활 20년 했지만 당신처럼 끈질긴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그냥 동생 억울함 풀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국밥 3개요. 네, 금방입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죠. 뽀얀 김이 올라왔어요. 이게 제 일상입니다.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하는 거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죠. 저녁 무렵 동생이 퇴근하고 들렀습니다. 누나, 오늘 회식이래. 먼저 갈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고마워, 누나. 동생이 나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어요. 6년 전엔 구부정했는데 말이죠. 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물을 저으며 생각했어요. 그 긴 시간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손님 하나가 국밥을 다 먹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국밥 진짜 맛있어요. 속이 풀리네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사장님, 그 사건 해결됐다며요? 신문에서 봤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대단하세요. 6년이나 버텼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뭐,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손님이 나가고 저는 뚝배기를 닦았습니다. 6년 동안 이 뚝배기로 국밥을 끓였어요. 힘들 때마다 국밥을 끓이며 버텼죠. 밤 11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불을 껐어요. 밖으로 나오니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김미영 씨, 별 보이세요? 오늘 날씨 좋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저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장동 골목길은 어두웠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두려울 게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제겐 성이었죠. 6년 동안 이곳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진정서를 쓰고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벽에 붙어 있던 자료들을 떼어냈습니다. 신문 기사들, 메모지들, 사진들. 이제 필요 없었어요. 자료를 박스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헤치는 사람이 있어야 정의가 완성된다는 걸요.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강성호는 빠져나갔을 겁니다. 우리 동생은 평생 살인자로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혼자 싸웠어요. 억척스럽게 끈질기게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제 동생이니까요. 박스를 다 채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동생이었죠. 누나, 회식 잘하고 가. 오늘 정말 행복해. 다 누나 덕분이야. 사랑해.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잘 놀아. 나도 사랑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국밥집이 열립니다. 손님들이 올 거고 국물을 끓일 거예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겠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강성호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평생 나오지 못할 거예요. 김미영은 땅속에서 쉬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은 새 삶을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마장동 국밥집에서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호랑이 누님이라 부릅니다. 억척스럽고 무섭다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 가족을 지키는 게 저니까요. 누군가의 곁에도 저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주는 내 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국밥집은 문을 엽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여러분의 속을 풀어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